이거 서명해. 싸늘한 목소리가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이유라는 고급스러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대리석 테이블 위로 서류 뭉치를 밀었다. 그녀의 손짓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동생을 사지로 내모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잔인한 몸짓이었다. 이아리는 떨리는 눈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새하얀 종이 위에 찍힌 혼인계약서라는 글자가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그녀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아래 먹물처럼 선명한 이름, 권희준. 그 이름을 본 순간 아린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권희준, 대한민국 최상위 재벌, TK그룹의 총수, 그리고 끔찍한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남자. 세상의 모든 빛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휠체어에 앉아 제국을 다스리는 냉혈한 폭군. 그런 남자에게 언니가 나를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언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린의 목소리가 신라처럼 떨려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언니를 보았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언니, 이유라.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과 짜증만이 가득했다. 말 그대로야, 우리 집 곧 망해. 아버지 회사는 이미 회생불능 상태고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고. 네가 권희준이랑 결혼하면 TK그룹에서 투자를 해주기로 했어. 이게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야. 유라의 말은 칼날처럼 아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포장이 너무나도 얄팍해서 그 안에 숨겨진 시커먼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다음 달에 있을 이유라 자신의 초호와 결혼식, 재벌 3세인 최민호와의 약혼,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동생을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다. 아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그래서 나를 팔겠다는 거야. 그 불구에다 괴물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남자한테. 불구라는 단어에 유라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이내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불구면 어때?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 몰라. 그 남자는 발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나라 경제를 쥐락펴락해. 그리고 괴물 그건 네가 감당할 몫이지. 넌 원래부터 쓸모없었잖아. 이번 기회에 집안을 위해 몸이라도 바치니 얼마나 다행이야. 네 덕에 나랑 민호 씨 결혼도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됐고. 유라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했다. 아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싫어. 절대로 안 해. 언니의 허영심을 위해 내 인생을 팔 수 없어. 하지만 아린의 반항은 유라에게 그저 어린애의 투정일 뿐이었다. 유라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것 봐. 이아린. 네가 서명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 우리 가족은 전부 길바닥에 나앉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너까지. 네가 정말 그걸 원해 평생 널 키워준 부모님을 빚더미 속에서 죽게 할 거야. 협박이었다. 가족을 인질로 잡은 잔인한 협박. 아린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언니는 언제나 아린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그녀를 굴복시켰다.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하니 어쩌면 이미 동의했을지도 모른다. 언제나 빛나는 딸이었던 유라를 위해서 그림자 같았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절망이 아린의 온몸을 휘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테이블 위 계약서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아주 미세한 기계음이 거실로 흘러 들어왔다. 유라와 아린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림자보다 더 짙은 어둠을 두른 남자가 있었다.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검은색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자. 권희준이었다. 그는 수행원 하나 없이 홀로 유령처럼 나타났다. 소문으로만 듣던 존재가 눈앞에 실체로 나타나자 아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남자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잘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얼굴이었지만 표정이 지워진 듯 차가웠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 것 같은 한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거실 안에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의 휠체어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여 테이블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한 곳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바로 울고 있는 이아린의 얼굴이었다. 그의 무감정한 시선이 아린의 젖은 뺨과 떨리는 입술,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찬 눈동자에 못 박혔다. 시간은 얼어붙었고 공간은 그의 존재감만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게 아린을 짓눌렀다. 권희준의 검은 눈동자는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심해 같았다. 그 시선 아래 아린은 펜을 든 자신의 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녀의 서명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양 계약서에 지정된 칸에 위태롭게 새겨졌다. 거래는 성립되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이아린이 아니었다. 그녀는 TK그룹에 팔려온 가격이 매겨진 상품이었다. 작별 인사도 마지막 포옹도 없었다. 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않았고 부모님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권희준이 들어올 때부터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던 김비서라고 불린 중년의 남자가 아린에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가시죠.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마치 조롱처럼 아린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자신이 나고 자란 집을 한번 둘러본 뒤 아무런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세단에 오르는 순간 이아린의 과거는 완벽하게 단절되었다. 차는 소음 하나 없이 도시의 불빛을 가르며 달렸다. 창밖으로 익숙했던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아린의 마음에는 아무런 감흥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걸까? 차가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상일로 접어들었을 때 아린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한참을 더 달리자 거대한 철문이 앞을 가로막았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높고 위압적인 문이었다. 김비서가 무언가 신호를 보내자 문은 소리 없이 양쪽으로 열리며 그들만의 세상을 드러냈다. 끝없이 펼쳐진 정원과 인공호수,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거대한 건축물. 그것은 집이라기보다는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현대적인 성체, 혹은 미술관에 가까웠다. 권희준의 성, 이제부터 그녀가 살아갈 감옥이었다. 김비서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선 아린은 다시 한번 압도당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내부는 텅 비어 보일 정도로 모든 것이 절제되어 있었지만 벽에 걸린 그림 한 점, 무심하게 놓인 조각상 하나가 웬만한 빌딩값을 호가하는 작품들이었다. 공간은 거대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의 유일한 주인인 권희준처럼 모든 것이 차갑고 고독했다. 이곳이 사모님께서 머무실 공간입니다. 김비서가 안내한 곳은 2층의 한쪽 날개를 거의 다 차지하는 거대한 스위트룸이었다. 그녀의 옛집 전체보다도 넓은 공간이었다. 방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드레스룸의 문을 열었을 때 아린은 할 말을 잃었다. 수백 벌의 옷과 신발, 가방들이 마치 최고급 명품 매장처럼 진열되어 있었다. 놀랍게도 모든 것이 그녀의 사이즈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가 이곳에 올 것을 알고 준비라도 한 것처럼. 이 완벽한 준비는 아린에게 안도감 대신 소름 끼치는 감각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인형의 집에 갇힌 예쁘게 치장된 인형에 불과했다. 김비서는 무감정한 표정으로 집안의 규칙을 설명했다. 회장님의 서재와 개인 집무 공간인 동관 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공간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준비될 것이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호출벨을 누르시면 됩니다. 회장님의 일정은 절대적이며 용무가 있으실 때는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은 간단명료했다. 이곳에서 살아라. 하지만 없는 듯이 그날 이후 시간은 의미를 잃고 흘러갔다. 아린은 유령처럼 거대한 저택을 배회했다. 권희준의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다. 가끔 아주 긴 복도 저편에서 그의 휠체어가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을 보거나 닫힌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으로 그의 존재를 짐작할 뿐이었다. 그는 아린을 마주쳐도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철저히 무시했다.
저택의 사용인들 역시 김비서처럼 필요한 말 외에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았고 언제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처음 며칠 동안 아린을 짓누르던 폭력에 대한 공포는 점차 다른 종류의 공포로 변해갔다. 그것은 바로 완벽한 고립과 무관심이 주는 공포였다. 차라리 그가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무언가를 요구했다면 나았을 것이다. 이 끔찍한 침묵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는 인간인지 아니면 저택을 장식하는 비싼 가구 중 하나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망적인 권태를 이기지 못하고 저택을 헤매던 아린은 복도 끝에서 거대한 이중 목재의 문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무거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은 도서관이었다. 2층 높이의 천장까지 닿는 책장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수만 권은 좋게 넘어 보이는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먼지 입자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곳은 저택에서 유일하게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아린은 홀린 듯 책장 사이를 걸었다. 경제, 경영, 역사, 철학, 예술, 심지어 군사 전략에 관한 책까지. 세상의 모든 지식이 그곳에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무심코 책 한 권을 꺼내들었다. 시장 경제의 원리. 생전 처음 보는 어려운 수식과 그래프가 가득했지만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것은 어려웠지만 일단 집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세상의 이치가 명쾌한 논리로 풀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지적인 희열을 느꼈다. 그날 이후 도서관은 아린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기업 인수, 합병 전략, 행동 심리학, 고대 로마사, 현대 미술의 흐름. 지식은 스펀지처럼 그녀의 마른 영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를 연마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아린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깊이 빠져 있었다. 한참 책에 몰두해 있는데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시선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2층 난간의 어두운 그림자 속 아주 찰나의 순간 권희준의 휠체어 실루엣이 보였다. 사라진 것 같았다.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그 역시 이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일까? 처음으로 아린은 이 남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도서관에서의 밤 이후 아린의 일상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여전히 권희준은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지만 아린은 더 이상 그의 침묵을 단순한 무관심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의도를 가진 침묵,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관찰자의 침묵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의 시험대 위에 올라 있었고 도서관의 책들은 그가 던져준 시험지였다. 아린은 이전보다 더 필사적으로 지식에 매달렸다. 하루가 다르게 그녀의 눈빛은 깊어졌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옷차림이 아닌 정원의 나무 색깔로 겨우 가늠할 무렵 김 비서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권희준의 명령을 전달했다. 사모님, 오늘 저녁에 있을 TK그룹 연례자선 갈래 회장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아린은 당황했다. 그동안 유령처럼 지내게 하더니 왜 하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식적인 자리에 자신을 데려가려는 것일까? 그녀가 미처 질문을 하기도 전에 한 무리의 스타일리스트들이 그녀의 방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아린을 살아있는 마네킹처럼 다루었다. 부드러운 실크가 피부에 감기는 감촉, 머리카락을 섬세하게 매만지는 손길, 얼굴에 차가운 브러쉬가 스치는 느낌이 비현실적이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거울 앞에 선 아린은 숨을 삼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짙은 남색에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밤하늘의 별을 박아놓은 듯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 여자. 여튼 화장은 그녀 본연의 청초함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나약함 대신 지적인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한때 언니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초라한 소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아린의 속은 불안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이 비싼 드레스와 보석은 권희준이 그녀에게 입힌 갑옷이자 족쇄였다. 그날 밤 아린은 처음으로 권희준과 같은 차에 탔다. 저택에서보다 훨씬 좁은 공간에 단둘이 남자. 숨막히는 침묵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의 옆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조각상처럼 날카롭고 완벽했다. 그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아린은 그의 모든 신경이 자신을 향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갈라가 열리는 호텔에 도착하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별똥별처럼 터져 나왔다. 권희준의 등장은 그 자체로 거대한 사건이었다. 김 비서가 미는 휠체어에 앉은 그는 그 어떤 두 발로 선 사람보다도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인파를 갈랐다. 아린은 그의 옆에 반발짝 물러서서 걸었다. 수많은 푸른 시선이 가시처럼 그녀에게 날아와 박혔다. 동정, 경멸, 질투, 그리고 노골적인 호기심. 저 여자가 바로 그 권희준에게 팔려온 여자래. 생각보다 평범하네. 저런 운명이라니. 불쌍해서는 어떡해. 아니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방석에 앉았으니 개 탄 거지. 소리 없는 말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아린을 핥히었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꽉 쥐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옆에는 세상의 왕이 앉아 있었다. 그녀에게 도망칠 곳은 없었다. 연 회장의 가장 상석에 자리를 잡자 거짓말처럼 소음이 잦아들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은 더욱 팽팽하게 공간을 채웠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했다. 권희준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와 그가 풍기는 서늘한 기운 때문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든 채 그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아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저 멀리 연 회장 반대편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언니 이유라, 그리고 그녀의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웃고 있는 약혼자 최민호.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사교계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마치 이 연 회장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다 이유라의 시선이 아린과 마주쳤다. 그녀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동생의 달라진 모습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시커먼 질투가 그녀의 눈빛을 스치고 지나갔다. 잠시 후 이유라는 최민호의 팔을 이끌고 보란듯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어머, 아린아 여기서 다 보네. 그동안 잘 지냈어. 짐짓 반가운 척하는 목소리는 꿀을 바른 독약 같았다. 그녀는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아린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세상에, 우리 동생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 드레스도 예쁘고.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해. 그렇지. 그 말은 칭찬을 가장한 모욕이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네가 몸을 팔아 얻은 대가라는 의미였다. 옆에 서 있던 최민호가 거들었다. 그는 권희준을 힐끗 내려다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처제가 아주 용됐어. 권 회장님께서 안목이 있으시네. 비싼 돈 주고 산 보람이 있겠어. 안 그렇습니까? 회장님, 산보람. 그 노골적인 단어에 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민호와 이유라는 주변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을, 그것도 불구가 된 남자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권희준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불길했다. 최민호는 그의 침묵을 약자의 무력함으로 착각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이제는 권희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최민호는 권희준의 침묵을 완전한 승리로 받아들였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대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자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이것은 그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한 남자를 공개적으로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연민을 가장한 조롱을 던졌다. 아,
제가 너무 무례했군요. 회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시니 이런 시끄러운 자리가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저희 아린이가 옆에서 잘 보필해 드려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그는 몸이 불편하시니라는 부분을 유독 강조하며 권희준의 휠체어를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이유라는 옆에서 곁에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맞장구를 쳤다. 민호 씨도 참 회장님께서 아린이에게 얼마나 잘 해주시는데 우리 아린이 이제 이런 호사스러운 생활에 익숙해져야지. 안 그래? 아린아 뭐나 언니의 목소리가 아린의 심장을 얼음송곳처럼 찔렀다. 아린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분노의 방향이 자신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권이준을 향해 있었다. 지난 한 달간 자신을 철저히 무시했던 남자, 자신을 돈으로 사온 남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모욕당하고 있는 자신의 남편이었다. 그의 부동의 자세가, 그의 침묵이 최민호의 저열한 도발보다 훨씬 더 큰 존엄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 뻔했다. 그만하라고, 당장 사과하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유라의 경고 어린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목구멍 안으로 사라졌다. 바로 그때 권희준이 움직였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냅킨으로 손가락을 우아하게 닦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어 최민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지루하다는 듯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권희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최민호 씨. 그는 최민호의 이름을 불렀다. 세상에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말들이 있어. 당신은 지금 그 선을 넘고 있어. 그것은 경고였다. 하지만 너무나도 차분하고 이성적인 경고였기에 오히려 최민호의 자존심을 더욱 건드렸다.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듯한 태도. 분노로 이성을 잃은 최민호에게 권희준의 침착함은 참을 수 없는 오만으로 비쳤다. 이 불구 자식이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당히 봐, 권희준 씨. 당신이야말로 지금 내 말을 감당할 수 있겠어. 휠체어에 앉아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이 어떤가. 평생 그렇게 남들이 내려다보는 시선 속에서 살아야 하는 기분이. 말이 칼이 되어 날아왔다.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몇몇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가렸다. TK그룹의 총수에게 면전에서 이런 말을 내뱉다니. 저 젊은이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리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권희준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것이 깨어나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권희준은 최민호를 지나쳐 그의 뒤에 서 있는 이유라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아주 옅은 빙하 같은 조소가 섞여 있었다. 이유라 씨, 당신의 개가 심하게 짖는군. 주인이 될 사람이라면 목줄을 단단히 잡는 법부터 배워야 할 텐데. 순간 정적이 흘렀다. 개, 목줄. 그 단어들은 최민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서울의 사교계 엘리트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자신을 약혼녀의 개에 비유한 것이다. 이것은 모욕을 넘어선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었다. 이 개자식이. 최민호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앞으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권희준의 얼굴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더 비열하고 상징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권희준의 휠체어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쾅질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바닥이 권희준의 휠체어 팔걸이를 강하게 내리쳤다. 단단한 카본 프레임이 울리는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민호는 팔걸이를 움켜쥐고 휠체어를 흔들며 고함을 질렀다. 일어나봐, 어디 한번 일어나서 짓거려 보라고. 이 반신불수 새끼야. 물리적인 도발. 그것은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이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그의 신체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짓밟은 것이다. 음악이 멎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대화 소리가 모두 사라졌다. 연 회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권희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휠체어를 붙잡고 헐떡이는 최민호를 마치 벌레를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 속에서 이제껏 아린이 본 적 없는 아주 어둡고 무서운 폭풍이 조용히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연 회장 안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모든 소음이 증발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숨을 죽였다. 무대의 중심에는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고 물리적인 도발까지 감행한 젊은 재벌 3세 최민호와 그의 소나기 아래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 휠체어 위에 제왕 권희준이 있었다. 최민호는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정적을 승리의 증거로 착각했다. 그는 권희준의 얼굴에서 당혹감이나 분노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보이는 것은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평온뿐이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최민호의 속을 더욱 들끓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 오만한 불구를 굴복시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권희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의 시선은 최민호의 어깨 너머 연 회장의 뒤편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김 비서에게로 향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말도 손짓도 필요 없는 오직 주인과 충복만이 알 수 있는 절대적인 신호였다. 김 비서는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코드 블랙, 실행.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 회장의 육중한 정문이 바깥쪽에서 활짝 열렸다. 요란한 소음도, 극적인 등장도 아니었다. 그저 세상의 법칙이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었다. 귀에 인이어를 꽂은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문 양쪽으로 도열하며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믿을 수 없는 인물들이 연 회장 안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인들. 재계서열 5위 혜성그룹의 박강철 회장, 10위권인 대한제철의 송진우 회장, 그리고 IT 업계의 신화라 불리는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마이클 정까지. 심지어 그들 뒤에는 현직 국토부 장관과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평소라면 이런 행사에 얼굴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신문 한 면을 장식할 인물들이었다. 그들이 한꺼번에, 그것도 약속이나 한 듯이 나타나자 연 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 행사의 주최자인 TK그룹의 자선갈라가 이 정도의 거물들을 한자리에 모을 만큼 대단한 행사였던가. 하지만 곧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거물들의 행렬은 무대나 주최 측 인사를 향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한 곳, 연 회장 상석에 자리한 권희준의 테이블이었다. 그들은 인파를 가르며 똑바로 걸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억지로 꾸민 사교적인 미소 대신 진중하고 심지어 조급해 보이기까지 하는 기색이 서려 있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최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권희준의 휠체어 팔걸이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였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행렬의 가장 앞에 서 있던 혜성그룹의 박강철 회장이 테이블 앞에 멈춰 섰다. 이른에 가까운 노회장이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카리스마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최민호가 휠체어에 올리고 있는 손을 보고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다른 모든 거물들과 함께 권희준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90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90도의 인사였다. 마치 신하가 왕에게 경의를 표하듯 아랫사람이 절대적인 윗사람에게 복종을 맹세하듯 그 충격적인 장면에 연 회장 곳곳에서 작게 터져 나오던 술렁임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박강철 회장이 허리를 숙인 채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 회장 전체에 울릴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회장님, 저희가 늦었습니다. 이 불미스러운 광경을 미리 막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회장님, 물론 모두가 권희준을 회장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지금 박강철의 입에서 나온 회장님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재계의 거물들 위에 군림하는 단 한 사람의 황제에게만 허락된 절대적인 칭호였다. 사람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권위주는 그저 수많은 재벌 총수 중 한 명이 아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나아가 정치까지 움직이는 어둠 속의 실세였던 것이다. 이 연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제국을 구성하는 부품에 불과했다면 지금 그에게 허리를 숙인 저 거물들은 제국을 떠받치는 기둥들이었다. 그리고 권위주는 그 모든 것의 정점에 앉아있는 단 한 명의 왕이었다. 그제야 최민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잠자는 용의 영린을. 그것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맨손으로 찢어발긴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휠체어를 잡고 있던 손이 마치 불에 댄 것처럼 황급히 떨어져 나갔다. 그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이유라 역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허리를 숙인 거물들과 휠체어에 앉은 권위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권위준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인 재계의 거물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오직 한 곳, 공포로 질려버린 최민호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에는 분노도 경멸도 없었다. 오직 사형 집행인의 눈에서나 볼 수 있는 감정이 배제된 차가운 끝맺음만이 담겨 있었다. 권위주는 자신에게 향한 수백 개의 경애와 공포가 뒤섞인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까딱했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 마치 거대한 압력에서 풀려난 것처럼 허리를 숙이고 있던 재계의 거물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켰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눈앞의 젊은 군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스쳐 지나갔다. 모두 일어서시지요.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송구합니다. 권위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마치 방금 전 자신의 존엄을 짓밟으려 했던 남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이 그는 자신의 앞에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 최민호와 이유라를 완전히 의식 밖으로 밀어냈다. 그 투명한 무시가 그 어떤 욕설이나 폭력보다도 더 잔인한 형벌이었다. 최민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중얼거렸다.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술에 취해서 제발 한 번만. 그의 애원은 공허했다. 권위주는 그의 말을 듣고 있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품 안에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검은색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로고 하나 없는 특수 제작된 전화기였다. 그는 단축키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들리지 않았다. 1초의 지연도 없이. 전화는 바로 연결되었다. 권위주는 전화를 귀에 대고 연 회장의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전화기 너머의 존재에게만 들릴 법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김비서. 그는 수화기 너머의 인물이 바로 몇 미터 뒤에 서 있는 김비서임을 알면서도 굳이 전화를 통해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이 모든 처형이 공식적인 절차임을 알리는 의식과도 같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실행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감정은 완벽히 배제된 오직 결과만을 위한 효율적인 명령어의 나열이 시작되었다. 첫째, 최민호에 붙인 최진규가 대표로 있는 세강건설과 TK그룹 본사, 그리고 산하 모든 계열사 간에 체결된 계약을 현 시간부로 즉시 파기한다. 계약 파기에 따르는 모든 위약금은 우리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 단 한 푼의 돈도 그들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 첫 번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최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세강건설의 올해 수주액 절반 이상이 TK그룹의 하청 사업이었다.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회사의 기둥 하나가 통째로 뽑혀나간다는 의미였다. 권위주는 잠시의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둘째, TK그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제1EHA 금융권 전체에 연락을 취해 세강건설에 제공된 모든 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고 기존 대출금은 즉시 회수 조치하도록 압력을 넣어라. 모든 신용 거래를 중단시키고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해.
이제는 최민호의 입에서 흐윽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자금줄이 막힌 건설사는 모래 위에 지은 성이나 다름없었다. 죽음의 선고였다. 이유라는 옆에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악몽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약혼자의 배경. 그녀의 미래를 보장해줄 황금 동아줄이 눈앞에서 썩은 지푸라기처럼 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은 그녀가 불쌍한 불구라고 경멸했던 남자. 동생을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남자였다. 권희준의 마지막 명령은 그들의 남은 희망마저 제로 만들어버리는 확인 사살이었다. 셋째, 최진규 대표에게는 내가 직접 연락하겠다. 아니, 김 비서가 직접 가서 내 말을 전해. 그의 아들 최민호가 공식 석상에서 TK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총수인 나를 능멸했으므로 이하린 양과의 약혼은 물론 이씨 가문과의 모든 관계를 오늘부로 파기한다고. 만약 이 결정에 불응하고 이씨 가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할 시 세강건설은 대한민국 땅에서 단 하나의 삽도 뜨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명확히 전하도록.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최민호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안 돼. 아버지.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지는. 그는 울부짖으며 기어가려 했지만 권희준의 경호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권희준은 전화기에 대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 한마디는 이 모든 상황의 마침표였다. 내일 아침 신문에 세강건설의 최종 부도 기사가 실리도록 해. 이상. 전화를 끊은 권희준은 스마트폰을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 모든 과정은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한 중견 건설사와 그 오너 일가의 삶이 단 1분 만에 지옥으로 처박혔다. 그는 바닥에 무너져 절규하는 최민호와 넋이 나간 채 굳어버린 이유라에게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여전히 그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던 박강철 회장을 향해 말했다. 마치 방금 전에 일은 길가에 쓰레기를 치운 것에 불과하다는 듯이. 박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소란으로 시간이 지체되었군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시죠. 예리 권희준의 휠체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재계의 거물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바닥에 주저앉은 최민호와 이유라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거대한 권력의 행렬이 남긴 것은 파멸의 잔해와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수백 명의 충격과 공포.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이하린의 혼란스러운 침묵뿐이었다. 갈래에서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침묵은 이전과 다른 무게를 가졌다. 이전의 침묵이 단절과 무관심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폭풍이 휩쓸고 간 뒤의 고요함. 수많은 의미와 감정을 품은 채 가라앉은 짙은 정적이었다. 아리는 흐깃흐깃 권희준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윤곽은 대리석상처럼 냉정하고 단단했다. 오늘 밤 그녀는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세상이 조롱하는 불구라는 껍데기 아래에 숨겨진 제국을 다스리는 절대 군주의 모습을.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연민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경외의 대상이었다. 차가 멈추고 저택 안으로 들어섰을 때 아리는 평소처럼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하려 했다. 그를 마주하는 것이 오늘따라 유난히 버거웠다. 하지만 그녀가 계단을 오르려던 순간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아린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권희준은 휠체어에 앉아 거대한 홀의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오늘 밤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조사관의 질문처럼 건조했다. 하지만 아리는 그 질문이 단순한 감상을 묻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시험이었다. 그녀가 지난 한 달간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에 대한 평가. 아리는 마른 입술을 축였다. 안전한 대답을 할 수도 있었다. 무서웠어요. 놀랐어요. 같은. 하지만 그런 대답은 이 남자가 원하는 것이 아닐 터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십 권의 책들이 소리 없이 아우성쳤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두려웠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고 한 가문의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느낀 것은 그것이 지독하게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최민호 씨는 회장님의 신체를 모욕했지만 회장님께서는 그의 존재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가장 확실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요. 그것이 바로 권력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린의 대답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권희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깊어지는 것을 아린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잠시 후 따라와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휠체어를 돌려 도서관으로 향했다. 아린은 홀린 듯 그의 뒤를 따랐다. 도서관에 들어선 권희준은 그녀가 늘 앉던 책상으로 갔다. 그 위에는 그녀가 읽다 만 니체의 책이 펼쳐져 있었다. 권희준은 책을 말없이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지난 한 달간 네가 이곳에서 74권의 책을 읽었더군. 경제학 원론 12권, 경영전략 23권, 역사서 15권, 철학 11권, 그리고 나머지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무관심은 방치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진 냉정한 관찰이었던 것이다. 아린은 소름이 돋았다. 니체는 권력을 향한 의지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라 말했다. 너는 스스로에게 그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는 아린에게 물었다. 아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생존하고 싶었을 뿐 무언가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은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침묵을 읽은 권희준이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는 혼자서 어둠 속을 헤맸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 그는 아린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은 스승의 눈이라기보다는 예리한 무기를 벼려내는 장인의 눈에 가까웠다.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칠 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그날 밤 이후 도서관은 교실이 되었고 권희준은 스승이 되었다. 그의 교육 방식은 가혹하고 무자비했다. 그는 그녀에게 재무제표 뭉치를 던져주며 단 하루 만에 기업의 약점을 분석하고 적대적 M&A 전략을 세워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게 한 뒤 현실의 기업 분쟁 사례에 대입하여 토론했다. 그는 직접 가상의 협상 상대로 나서서 그녀의 논리가 가진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감정적인 동요를 유발하며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아린은 여러 번 좌절하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이제는 냉철한 전략과 계산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언니에게 팔려온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 안에서 왕의 손에 의해 가장 날카로운 검으로 벼려지고 있었다. 그녀의 사고방식은 권희준을 닮아갔다. 세상을 선과 악이 아닌 강자와 약자, 그리고 효율과 비효율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연약함이 사라지고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총기가 서렸다. 어느 날 권희준은 그녀에게 아주 오래된 난제 하나를 던졌다. 오랫동안 TK그룹의 물류망을 좀먹고 있는 경쟁사가 있다. 유성물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성물류를 무너뜨릴 방안을 보고서로 제출해. 그것은 수년 동안 TK그룹의 최고 전략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다. 아린은 며칠 밤낮으로 도서관에 틀어박혀 유성물류에 관한 모든 자료를 분석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녀는 권희준의 앞에 얇은 보고서 한 부를 내밀었다. 그녀의 해답은 정면 공격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성물류의 지배 구조가 가진 아주 작은 균열, 오너 일가의 상속 분쟁 가능성, 그리고 경쟁사 CEO의 독선적인 성격이라는 심리적 약점을 파고드는 정교하게 짜인 연쇄적인 작전을 제시했다. 그것은 마치 여러 개의 도미노를 세워놓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도미노 하나를 건드려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우아하고도 치명적인 전략이었다. 권희준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도서관에는 침묵이 흘렀다. 아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평가를 기다렸다.
잠시 후 그는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가에 스친 것은 미소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합격이다. 그 한마디. 아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뒤바뀌는 소리가 들렸다. 여왕의 씨앗이 마침내 딱딱한 껍질을 깨고 싹을 틔운 순간이었다. 권희준의 전화 한 통이 불러온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거대하고 신속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경제계는 발칵 뒤집혔다. 유망한 중견 건설사로 알려졌던 세강건설이 단 하룻밤 사이에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는 뉴스가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TK그룹과의 모든 계약이 파기되고 모든 금융권에서 자금줄이 끊긴 결과였다. 사람들은 TK그룹의 막강한 힘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둘렀지만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감히 추측조차 하지 못했다. 최 씨 일가는 완벽하게 몰락했다. 최민호와의 약혼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던 이유라의 집안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최 씨 가문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자마자 위태롭게 유지되던 아버지의 회사는 채권자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집은 차압당했고 통장의 장원은 바닥을 드러냈다. 한때 사교계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이유라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미모와 명품들, 그리고 재벌가 며느리라는 타이틀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녀가 의지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외면했다. 뼈저린 절망 속에서 이유라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한 곳을 떠올렸다. 권희준의 성,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자신이 직접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동생 이아린. 며칠 후 권희준 저택에 정문 앞 인터폰으로 다급한 호출이 울렸다. 경비 책임자는 CCTV 화면에 잡힌 초라한 행색의 여자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며칠은 감지 않은 듯 헝클어진 머리, 눈물과 화장이 뒤섞여 엉망이 된 얼굴, 구겨진 옷. 며칠 전 갈래서 보았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이유라였다. 제 동생 아린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아린, 내 동생 아린이 좀 불러주세요. 그녀는 인터폰에 대고 애원하다가 이내 철제 대문을 붙잡고 절규하기 시작했다. 이 소라는 즉시 김비서를 통해 저택 내부에 보고되었다. 그 시각 아린은 도서관에서 권희준과 함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과제를 내주고 그녀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몰차 지켜보는 중이었다. 김비서의 보고를 들은 아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펜 끝에서 잉크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져 검은 점을 만들었다. 권희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책을 읽고 있었지만 아린은 그의 모든 신경이 자신의 반응을 살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 다른 시험이었다. 연민에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냉정한 이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언니와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을 상품처럼 팔아넘기던 그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동요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 비서에게 말했다. 제가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아린이 정문으로 향했을 때 이유라는 이미 탈진한 상태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육중한 철문이 소리를 내며 열리자 이유라는 고개를 들었다. 문 안쪽에 서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눈에는 잠시 희망의 빛이 어렸다. 아린은 예전의 아린이 아니었다. 값비싼 옷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 그녀의 굳은 자세,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분한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이유라가 평생 그녀에게서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약자의 것이 아닌 강자의 아우라였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한때는 이유라가 위에서 군림했고 아린은 아래에서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지금 아린은 문 안쪽의 안전한 영역에 서서 굳건히 두 발로 서 있었고 이유라는 문 밖의 세상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유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철창을 붙잡았다. 아린아, 내 동생, 언니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는 용서를 빌었다. 제발
제발 권 회장님께 말씀 좀 잘 해줘. 우리 집, 아버지 회사 전부 다 망했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야. 네가 한마디만 해주면 권 회장님도 마음을 돌리실 거야. 응, 우리가 그래도 자매잖아. 자매라는 단어가 아린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다. 아린은 아무런 표정 없이 자신을 붙잡고 애원하는 언니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권희준의 그것처럼 낮고 차분했다. 언니, 그녀의 부름의 이유라는 울음을 그치고 기대를 담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언니가 나한테 이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이게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야 라고 했지. 네가 희생해서 우리 모두가 사는 거야 라고. 나는 그때 언니의 말을 따랐어. 아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사실의 나열만이 존재했다. 지금 언니가 겪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야. 이건 내가 언니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야. 이건 언니가 언니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일 뿐이야.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필요한 법이지. 그게 바로 언니가 말한 세상이 사는 방식 아니었나. 아린은 언니가 자신에게 던졌던 그 잔인한 논리를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이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철창을 잡은 손을 떨며 동생의 얼굴에서 예전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곳에는 낯선 사람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아린은 경비병에게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나는 내 길을 갈 테니 언니도 언니의 길을 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아린이 저택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등 뒤에서 육중한 철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닫히기 시작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유라의 절규를, 원망을, 그리고 그들의 끊어진 관계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했다. 아린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도서관으로 돌아왔을 때 권희준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린 역시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아까 멈췄던 페이지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펜을 들어 멈췄던 문제풀이를 계속해 나갔다. 이유라를 돌려보낸 그날 이후 권희준의 교육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아린에게 이론적인 과제만을 내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실제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밀어넣기로 결심했다. 여기, 이 프로젝트를 내게 맡기겠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얇은 서류철 하나를 아린의 책상 위로 밀었다. 제목은 핀테크 스타트업 블루핀 투자 유치 프로젝트. 표면적으로는 잠재력 있는 작은 기업에 대한 소규모 투자건으로 보였다. TK그룹의 거대한 포트폴리오에 비하면 먼지 한 톨에 불과한 규모였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다. 이사회의 반대가 심한 프로젝트다. 특히 박상진 전무를 중심으로 한 파벌에서 이 투자가 TK의 핵심 가치와 맞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 네가 직접 이사들을 설득하고 투자를 성공시켜봐. 박상진 전무. 아린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권희준이 사고를 당하기 전부터 TK그룹에 몸담아온 원로 임원으로 권희준의 급진적인 경영 방식에 사사건건 반기를 드는 보수파의 수장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권력투쟁의 대리전이었다. 그리고 권희준은 그녀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이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아린의 목소리에 자신감 없는 기색이 비쳤다. 진짜 피와 살이 오가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권희준은 대답 대신 그녀를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그의 눈이 말하고 있었다. 넌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 아린은 그날부터 도서관이 아닌 저택의 작은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녀는 블루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파고들었다. 재무상태, 기술력, 시장 경쟁자, 그리고 대표이사의 성향까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블루핀의 기술은 겉보기에는 혁신적이었지만 아직 상용화되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고 재무제표는 교묘하게 분식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박상진 전무 측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감정적이었다. 마치 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광고하는 것 같았다. 함정이었다. 아린의 등골에 차가운 땀방울이 흘렀다. 이것은 권희준을 시험하기 위한 덫이 아니었다. 이것은 권희준이 직접 내세운 자신, 이아린을 제거하기 위한 정교한 덫이었다. 그들은 아린이 경험 없는 애송이라는 점을 이용해 부실한 투자에 서명하게 만들고 그 실패의 책임을 물어 권희준의 판단력에 흠집을 내는 동시에 그의 곁에서 그녀를 쫓아낼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계획을 깨닫는 순간 아린의 머릿속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계산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권희준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릴까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그녀의 시험이었다. 스승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돌파해야 하는 관문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전략은 박상진 전무의 함정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함정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보고서에서 블루핀에 대한 투자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자 방식은 단순한 지분 인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블루핀의 핵심 기술 특허권을 담보로 한 전환 사채 시비 발행을 제안했다. 만약 블루핀이 약속된 기간 내에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고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TK그룹은 투자금 대신 그들의 핵심 기술 특허권 전체를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박상진 전무에게 직접 감독을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계획에 자신이 있다면 직접 감독하여 성공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절할 수 없는 명분을 던져준 것이다. 이 전략은 실로 악마적이었다. 만약 블루핀이 성공하면 아린과 권희준의 안목이 증명되는 것이다. 만약 실패하면 TK그룹은 헐값의 핵심 기술을 손에 넣게 되며 그 실패의 감독 책임은 고스란히 박상진 전무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는 진퇴양난의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었다. 아린은 자신의 보고서를 들고 직접 이사회를 찾아갔다. 거대한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수십 명의 노회한 이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회장의 어린 아내, 낙하산, 얼굴마담, 아린은 떨지 않았다. 그녀는 권희준이 가르쳐준 대로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프레젠테이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코웃음 치던 이사들의 표정이 점차 굳어갔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그녀의 전략은 빈틈이 없었다. 특히 박상진 전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가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린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블루핀의 실패 가능성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자신의 반대 명분을 잃게 되는 것이었다. 받아들이는 것은 성공해도 실패해도 자신에게는 상처뿐인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아린이 발표를 마쳤을 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박상진 전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전무님께서 이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니 직접 감독을 맡아주시는 것이 저희 TK그룹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무님의 경륜과 능력을 믿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한방이었다. 존경을 표하는 듯한 말로 그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것이다. 결국 이사회는 아린의 제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회의실을 나오는 아린의 등 뒤로 박상진 전무의 분노에 찬 시선이 박혔다. 하지만 아린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전쟁터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왕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싸우며 스스로 승리하는 플레이어가 되었다. 그녀의 왕국을 향한 첫 번째 깃발이 바로 오늘 이곳에 꽂힌 것이다. 1년 후 대한민국 경제계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TK그룹은 권희준이라는 절대 군주의 통치 아래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제국을 구축했고 그 제국의 심장부에는 새로운 이름 하나가 왕의 이름과 함께 아로새겨졌다. 이아린. 한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 이름은 이제 TK그룹의 마녀, 얼음 여왕 등 수많은 별명과 함께 경외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주도했던 블루핀 프로젝트는
박상진 전무의 감시라는 족쇄 속에서도 보란듯이 대성공을 거두었다. 아리는 실패 직전의 기술을 되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의 허를 찌르는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을 선점했다. 결국 프로젝트의 실패를 바랐던 박상진 전무는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했고, 아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TK그룹 역사상 최연소, 최초의 여성 부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대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는 제국의 2인자였다. 권희준과 아린의 관계 역시 새로운 정의를 찾았다. 스승과 제자, 혹은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는 오래전에 사라졌다. 이제 그들은 파트너이자 동지였다. 늦은 밤,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 카페처럼 깔리는 최상층 회장실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서류를 검토하는 일이 잦았다. 그들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차갑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소통이었다. 가끔 아리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차가워진 그의 다리 위로 담요를 덮어주었고, 권희준은 그런 그녀를 위해 그녀가 좋아하는 향의 따뜻한 차를 미리 준비해 두곤 했다. 그들의 세상에는 요란한 사랑의 언어 대신 서로의 호흡과 리듬을 존중하는 깊은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다. TK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찬 거대한 강당의 단상 위, 권희준의 바로 옆자리에 이아린이 앉아 있었다. 작년 갈래서 보았던 불안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을 조금의 동요도 없이 받아내며 권희준과 함께 회사의 비전을 설명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질의응답 시간, 보수적인 성향의 한 노장 주주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다. 그는 존경심을 표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회장님의 탁월한 경영 능력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만, 많은 주주들이 이아린 부회장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TK그룹의 2인자 자리를 맡는 것이 과연 공정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당 안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식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권희준의 입을 바라보았다. 그의 분노가 어떻게 폭발할지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권희준이 입을 열기 전 아린이 먼저 자신의 앞에 놓인 마이크를 조용히 켰다. 그녀는 질문을 던진 주주를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시선을 보냈다. 주주님의 우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난 1년간의 실적을 담담하게 읊기 시작했다. 제가 총괄 책임을 맡았던 신사업 부문의 작년 순이익은 전년 대비 32% 상승했습니다. 제가 주도하여 인수한 유럽의 반도체 기업 노바테크는 6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이는 TK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블루핀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그녀는 숫자로, 결과로, 그리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녀의 답변이 끝나자 강당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질문을 던졌던 노회한 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다. 바로 그때 권희준이 자신의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아린이 그랬던 것처럼 주주들이 아닌 단상 위의 아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껏 세상 누구도 본 적 없었던 아주 옅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자부심과 신뢰, 그리고 그 이상의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하지만 오직 아린에게 말하는 것처럼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왕의 선포처럼 장엄했다. 방금 여러분은 제 아내가 질문에 답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국의 파트너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여러분은 이아린 부회장을 그저 제 아내로만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녀는 제가 팔아넘겨진 세상에서 구해낸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여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녀는 내가 만든 세상의 또 다른 주인이자
이 TK 제국을 나와 함께 다스리는 단 한 명의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손을 뻗어 아린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이 자리에 있는 나 권희중과 그녀 이아린, 우리는 둘이지만 또한 하나입니다. 이 제국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것입니다. 그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불꽃처럼 터져 나왔다. 권희중과 이아린은 굳게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나란히 앉아 세상의 시선을 마주했다. 한때 불구에게 팔려왔던 소녀는 이제 그의 곁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여왕이 되어 있었다. 두 개의 태양이 뜬 제국은 그 어떤 어둠도 침범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방금 언니가 절름발이에게 나를 팔았지만 그는 나를 세상의 여왕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배신과 복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숨겨진 힘에 대한 이야기. 이아린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심연으로 밀려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경을 디딤돌로, 지식을 무기로 삼아 스스로 생명의 왕관을 차지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온 세상의 멸시를 받던 권희주는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빛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외모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힘은 건강한 몸이나 화려한 가문이 아니라 날카로운 정신과 불굴의 의지에 있습니다. 권희준의 처절한 복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유라가 받은 결말에 만족하시나요? 그리고 여주인공 이아린의 어떤 성장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만족스러운 복수극과 화려한 반전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